그날 밤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3년 만에 돌아온 남편이었죠. 그런데 손끝에 손가락이 없었습니다. 밤마다 뭔가를 씹고 있었습니다. 그건 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밤에 피어나는 서늘한 기록, 야담체입니다. 지금 그 비밀의 문을 엽니다. 그것이 우리 남편이 아니라는 걸 저는 처음 손을 잡는 순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30일을 같은 이불을 덮고 잤습니다. 무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살아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10월의 마지막 날 밤이었습니다.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쿵, 사람의 주먹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사이로 다른 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치, 나무를 긁어내는 소리. 손톱이 아니었습니다. 더 딱딱하고 뾰족한 것이 대문 표면을 훑었습니다. 저는 쌀 씻던 손을 멈추고 부엌 문틈으로 마당을 내다봤습니다. 그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준혁이요.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발소리가 마루를 쿵쿵 울렸고 시아버지가 사랑채 문을 열었습니다. 대문이 열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역광이었습니다. 하지만 체형은 걸음걸이는 고개를 약간 오른쪽으로 기울이는 버릇까지도 분명히 우리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그가 돌아보며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혜진아.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완벽하게 시어머니가 며느리도 손 한번 잡아보라며 저를 떠밀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열이 있을 때의 뜨거움이 아니었습니다. 달궈진 돌처럼, 내부에서 무언가가 타오르는 것처럼, 그리고 손끝이 딱딱했습니다. 굳은 살이 아니었습니다. 손끝 자체가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마치 거기에 살이 없는 것처럼. 저는 재빨리 손을 뺐습니다. 그 순간, 아주 찰나, 그의 콧구멍이 벌름거렸습니다. 제 쪽을 향해 냄새를 맡는 것처럼, 동물이 냄새를 맡는 것처럼 저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 척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처마 밑을 지나며 제가 본 것이 있었습니다. 구멍이었습니다. 마루 미키단 쪽, 흙이 파여 있었습니다. 어른 주먹 하나가 들어갈 크기, 새로 생긴 구멍이었습니다. 저는 아침에도 없었던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구멍 가장자리에 흙이 신선하게 파헤쳐져 있었고 가는 털이 몇 가닥 걸려 있었습니다. 회색빛 털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지 못한 척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마당의 삽살이가 밤새 짖었습니다. 발광에 가까운 짖음이었습니다. 사랑채 쪽을 향해, 그가 잠들어 있는 방 쪽을 향해 목이 쉬도록 짖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삽살이는 장독대 옆에 죽어 있었습니다. 목이 꺾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한 번에 비틀어 꺾은 것처럼. 시아버지는 뱀이 물었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10월에 뱀이 어디 있냐고 제가 물었더니 시아버지는 그냥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틀째 밤이었습니다. 저는 잠을 자는 척하며 천장을 보고 누워 귀를 열어놓았습니다. 드드. 이불 속에서 그가 몸을 웅크린 채로 무언가를 씹었습니다. 드드, 드드. 딱딱한 것을 어금니로 으깨는 소리, 그리고 삼키는 소리. 꿀꺽.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숨을 천천히 쉬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그랬습니다. 드드, 드드, 드득드득. 새벽녘에야 잠잠해졌습니다. 아침에 그가 씻으러 나간 사이 저는 옷가지를 정리했습니다. 냄새가 났습니다. 지린내와 비린내가 섞인 냄새. 쥐똥 냄새를 맡아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눅눅하고 기름기가 도는 무언가 생물의 영역을 침범당했을 때 나는 그 냄새. 그것이 옷깃에, 소매 끝에 배어 있었습니다. 옷을 펼치자 털이 있었습니다. 짧고 회색빛이 도는 털. 옷깃 안쪽에 서너 가닥, 소매 끝에 여남은 가닥. 저는 그것을 손가락으로 집어 햇빛에 비췄습니다. 쥐털이었습니다.
방구석을 돌아봤습니다. 창문턱 밑에, 벽과 장롱 사이에, 문지방 홈 사이에 무언가 작은 것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손톱이었습니다. 잘게 씹힌 손톱 조각들. 크기가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은 통으로, 어떤 것은 가루처럼 으깨져 있었습니다. 방 구석구석에, 이불 아래에, 나무결 틈새에 끼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그를 관찰했습니다. 등잔이 흔들렸습니다. 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눈동자가 세로로 찢어져 있었습니다. 찰나였습니다. 불꽃이 일렁이는 순간 그의 눈동자 안에서 세로로 가느다란 검은 선이 고양이 눈처럼, 아니 고양이보다 더 좁고 날카롭게 수직으로 찢어진 그것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음 순간 다시 남편의 둥근 눈동자였습니다. 저는 국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거기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달장이 조용했습니다. 원래 새벽이면 수탉이 울어야 했습니다. 저는 이상하다 싶어 달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10마리가 모두 죽어 있었습니다. 목이 꺾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피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눈이 뒤집혀 있었습니다. 발이 허공을 향해 굳어 있었습니다. 달장 바닥에는 긁힌 자국이 있었습니다. 뭔가 날카로운 것이 사방을 핥힌 자국. 그리고 냄새가 났습니다. 지린내, 비린내.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가 마루에 앉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차를 마시며 아무 표정 없이 달기 왜 저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달장을 정리했습니다. 그 주에 옆집 아이가 사라졌습니다. 6살배기 사내 아이였습니다. 마당에서 놀다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틀을 찾아다녔습니다. 아이는 뒷산 중턱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어디 있었냐고 물으면 그냥 손가락으로 어딘가를 가리켰습니다. 그 손가락이 늘 우리 집을 향했다고 아이 엄마가 나중에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밤새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밥을 지었고 빨래를 했고 시어머니 약을 다렸고 그를 남편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속이 썩어 들어갔습니다. 밤마다 드득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침마다 손톱 조각을 쓸어냈습니다. 옷에서 나는 지린내에 구역질이 올라올 때마다 꾹 눌러 삼켰습니다. 그리고 열하룬 날 아침 그가 왔습니다. 진짜 아들이 거지 중에서도 산거지였습니다. 때가 앉아 피부가 검었고 머리는 엉켜 새집 같았으며 발에는 집신 바닥이 닳아 맨살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가 비틀거리며 마당으로 들어서며 외쳤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준혁이요. 저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울음이 터질 뻔했습니다. 그것이었습니다. 진짜 목소리. 뼛속이 먼저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사람이 네 집 아들이야. 우리 준혁인 안에 있어. 그 안에서 그것이 걸어 나왔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진짜 아들보다 더 아들처럼. 아버지, 이 사람이 제 혼을 빼앗으려 쫓아온 악귀입니다. 진짜 남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 왼쪽 허벅지의 흉터를 보십시오. 10살 때 낫에 베인 흉터. 그것이 먼저 바지를 걷었습니다. 흉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남편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젊은 날 빚을 지고 야반 도주할 뻔했던 이야기. 어머니가 2번 친정으로 도망쳤던 이야기. 이웃집 과수원에서 사과를 훔치다 들켜 엎드려 빌었던 이야기. 하나도 빠짐없이 진짜 아들이 알 수 없었던 것들이었습니다. 부모는 진짜 아들 쪽으로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진짜 남편이 쫓겨났습니다. 뒤돌아보며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에 고인 것은 분노도 억울함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울음이었습니다. 아이가 엄마를 잃었을 때 우는 것 같은 혜진아, 나야. 나.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그것이 제 곁에 누우며 제 귀에 대고 말했습니다. 낮게.
아주 낮게. 숨결이 차가웠습니다. 냄새가 났습니다. 쥐의 냄새. 지린내와 비린내가 섞인 냄새가 제 귓바퀴를 간지렸습니다. 너는 내 손톱 맛을 알지 않느냐. 저는 굳어버렸습니다. 밤마다 씹었지. 바로 내 옆에서. 드득드득. 좋은 맛이었다. 사람의 손톱에는 그 사람이 들어있거든. 씹어 삼키면 그 사람이 된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넌 알고 있었지. 알면서 가만히 있었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잘했다. 그러니 살아있는 거야.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 말이, 알면서 가만히 있었지라는 그 말이 역설적으로 저를 붙들었습니다. 그것은 저를 필요로 했습니다. 살아있는 저를. 그러니 저도 살 방법이 있었습니다. 마을 끝에 홀로 사는 노파가 있었습니다. 굿을 하거나 점을 보는 무당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래 산 사람이었습니다. 뭔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핑계를 대고 장에 나갔다가 노파를 찾아갔습니다. 노파는 제 손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뒤 나왔습니다. 손에 천 조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무스름하게 얼룩진 마른 피 냄새가 났습니다. 영묘의 피다. 쥐란 놈은 고양이를 겁낸다. 그것의 눈에 직접 던져라. 반드시 눈에 닿아야 한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러면 없어지냐고. 노파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장터 골목에서 진짜 남편을 만났습니다. 제가 기별을 넣었습니다. 사람 하나를 통해. 그는 남루하고 초라한 채로 골목 안쪽에 웅크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사람의 손이 이렇게 차갑구나 싶었습니다. 아무것도 달궈지지 않은 그냥 사람의 손. 저는 그 손을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놓았습니다. 노파가 준 천 조각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에게 설명했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었습니다. 고양이 눈이었습니다. 죽은 고양이의 눈을 빼낸 것이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그것을 손에 쥐었을 때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품에 넣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담장 밑에서 쥐 한 마리가 죽어 있었습니다. 뒤집혀서 발이 허공을 향한 채로.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그것이 저를 자꾸 쳐다봤습니다. 코를 벌름거렸습니다. 냄새를 맡는 것이었습니다. 무언가 달라진 것을 알아채는 것처럼. 저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밤에 누웠는데 그것이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장에 갔다 왔다 했습니다. 누구 만났어? 아무도 안 만났다 했습니다. 그것이 제 쪽으로 몸을 굽혔습니다. 냄새를 맡았습니다. 길게. 얼굴이 제 목 쪽으로, 어깨 쪽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멈췄습니다. 고양이 냄새가 나. 저는 품에서 고양이 눈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던졌습니다. 눈을 향해. 그것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귀가 찢어지는 것 같은, 쥐가 궁지에 몰렸을 때 지르는 소리. 훨씬 크고 훨씬 날카로운. 사랑채에서 시아버지가 뛰쳐나왔고 안방에서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등잔에 불이 켜졌습니다. 그것이 방 한가운데 웅크려 있었습니다. 얼굴이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얼굴 피부가 종이처럼, 아니 얇은 창호지처럼 이마부터 찢어졌습니다. 피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것이 피를 가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피부가 벗겨지는 자리에서 털이 솟아났습니다. 회색빛, 기름기 도는 회색빛의 털이. 코가 납작하게 꺼지며 주둥이가 튀어나왔습니다. 길고 끝이 뾰족한 주둥이. 그 끝에서 수염이 펄럭였습니다. 이빨이 드러났습니다. 노랗고 길고 앞으로 돌출된 이빨. 눈이 변했습니다. 작고 빨갛고 아무것도 없는 눈. 손이 터졌습니다. 손가락 끝에서 발톱이 찢고 나왔습니다. 길고 검고 구부러진 손이 앞발이 되었습니다. 관절이 꺾였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인간의 관절이 꺾이는 방향이 아닌 곳으로. 뚝뚝. 허리가 꺾였습니다.
네, 발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했습니다. 사람 크기의 쥐였습니다. 천장에 닿을 듯 등을 구부리고 앞발로 방바닥을 디디고 꼬리가 벽을 쓸었습니다.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릿내, 비린내, 눅눅하고 탁한, 숨이 막히는 냄새.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지팡이를 떨어뜨렸습니다. 그것이 방벽을 탔습니다. 앞발을 뻗어 발톱을 받고 그대로 수직으로 기어 올랐습니다. 천장에 붙었습니다. 머리를 아래로 향한 채로 빨갛고 작은 눈이 시부모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와 쥐의 울음통이 동시에 울리는 소리로 내가 먹은 건 손톱뿐이 아니다. 보여했습니다. 너희의 눈먼 사랑도 내가 다 먹었지. 그리고 창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창호지가 갈갈이 찢겼습니다. 그것이 마당으로 뛰어내렸습니다. 담장을 탔습니다. 거대한 몸뚱이가 달빛도 없는 하늘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꼬리 끝이 담장 너머로 넘어갔습니다. 사라졌습니다. 골목 끝에서 남편이 달려왔습니다. 진짜 남편이. 우리는 마당 한가운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일이 있고 나서 한동안 말을 잊으셨습니다. 밥도 잘 안 드시고 방에서 나오지 않으시고 누가 이름을 부르면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드셨습니다. 시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몸이 부쩍 줄었습니다. 그것이 먹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손톱만 먹은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눈먼 사랑도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그 집에 열흘 넘게 살며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손을 잡으며 두 분에게서 무언가를 빨아들인 것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진짜 남편이 집에 돌아와 이불을 깔고 마루를 걷고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남편이 몸을 뒤척일 때마다 저는 눈을 뜨고 귀를 세웠습니다. 드드 소리가 들리면 식은땀이 났습니다. 실제로 들린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귓속에 그 소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새벽 2시쯤 되면 저도 모르게 일어나 앉아 이불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확인했습니다. 남편이 손톱을 깎는 날이 문제였습니다. 기딸까, 기딸까.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손이 떨렸습니다. 깎인 손톱이 어디로 갔는지 확인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주워 종이에 싸서 불에 태웠습니다. 남편이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것이 사라진 뒤에도 방구석에서 손톱 조각이 나왔습니다. 청소를 하다가, 장롱 뒤를 쓸다가, 문지방 틈새를 닦다가 잘게 씹힌 손톱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집 안 어딘가에 그것의 흔적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강박이 생겼습니다. 새벽에 자다가 깨면 남편의 손을 확인했습니다. 손가락 끝을 만졌습니다. 차가운지, 뜨거운지, 딱딱한지 아닌지. 남편이 깨서 왜 그러냐고 물으면 그냥 잘 자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식의 손톱을 소홀히 버리지 마십시오. 손발톱을 깎거든 반드시 모아 불에 태우거나 깊이 묻으십시오. 창밖으로 던지거나 마당 한가운데 버리거나 방구석에 흘려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 작은 조각 하나에 그 사람의 냄새가, 그 사람의 온도가, 그 사람의 생이 담겨 있습니다. 어둠 속 짐승은 냄새로 찾아오고 냄새로 침투하고 냄새로 사람이 됩니다. 당신이 버린 그 작은 조각이 어느 날 밤 당신의 대문을 두드릴지도 모릅니다. 무언가 긁는 소리를 섞어가며 그것이 당신의 아들의 목소리로, 당신의 딸의 얼굴로, 당신의 안방을 차지하고 앉아 당신의 목숨을 노릴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그것은 어딘가의 집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당신 집 담장 밑에 구멍이 생겼다면, 마당에 개가 갑자기 죽었다면, 밤마다 벽 안에서 드득, 드득 소리가 들린다면 당신의 집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밤을 서늘하게 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문고리를 잡아주십시오.
다음 이야기는 더 깊은 어둠 속에서 찾아뵙겠습니다.